celebrate, celebrate good times, come on now. Let's celebrate, celebrate good times, come on now, na na na. 김혜민의 이슈 앤 피플. 네, 이슈가 만난 피플, 오늘은 좀 무거운 이슈로 한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인 백종우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나오셨어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피플을 소개해드렸고 어떤 이슈로 모셨는지 저희가 뉴스를 좀 준비했거든요. 듣고 올게요. 지난 5일 발생한 남양주 존속 살해 사건. 60대 아버지 강 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던 20대 아들이 휘두른 둔기를 맞고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들의 증세는 심각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집안 벽지 곳곳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들이 가득했고 방 안에서 발견된 흉기에는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협박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주 심해진 거는 올 초부터 더 계속 심해지는 거예요. 강도가 세지고. 강 씨는 숨지기 전 아들의 치료를 위해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관할 보건소와 지역 건강복지센터는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환자인 아들 동의가 없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네, 자 뉴스 들으셨는데요. 남양주 존속 살해 사건, 60대 아버지 강 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던 20대 아들이 휘두른 둔기에 맞고 숨진 사건입니다. 또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났어요, 교수님? 네, 네. 예, 참, 또 너무 아프고요. 사실 저희가 2018년 12월에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사고, 또 진주 방화 사건이나 네.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맞아요. 그 원인이 잘 해결되지 않는 게 너무나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 전문가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사건 있고 바로 발빠르게 긴급 온라인 설명회를 하셨어요. 네. 이유가 뭘까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근데 그 화살이 이제 조현병 환자에게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나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아픈 사람인데 우리 사회가 좀 더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한 생산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사실 여러분 임세원 교수의 이름 석자를 YTN 라디오 통해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조현병 환자에게 이제 살해를 당하셨고 그 고인과 친구들, 즉 백종원 교수가 대표적인 친구인데요. 그 친구들이 이 사건에 대해 너무 마음 아파했지만 그렇다고 이 사건 때문에 마음 아픈 환자들이 편견 때문에 치료를 못 받고 숨으면 더 상황이 악화된다는 걸 더 알리고 지금 그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지금 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네. 정신질환자들이 다 범죄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범죄자인 건 아니잖아요. 사실 일반인 대비 범죄 비율은 더 낮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급성기의 환청이나 망상에 휘둘릴 때의 위험성, 그럴 때 강력 범죄는 높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네. 국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치료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좀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건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안타까운 게 아버지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경찰이 아버지와 그냥 잠시 싸웠다는 말 한마디로 그냥 돌아간 겁니다. 예, 그게 이제 2021년 올해 4월 5일 날 아버님이 이제 사설 구급대 이송단을 부르고 네. 경찰까지 불러서 이제 준비를 다 하신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위협을 받고 있었고 나중에 메모들에도 보면은 굉장히 좀 심각한 네. 글귀들이 적혀 있었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굉장히 현실적 위협을 느끼고 경찰을 불렀는데 이 이제 아들 피의자가 경찰이 왔을 때는 약 잘 먹고 잘 지낸다. 아버지랑 조금 말싸움을 하면 아버지가 꼭 입원시키려고 저러는 거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저도 기사에서 봤습니다. 경찰분은 눈앞에서 굉장히 조용히 이제 조근조근 얘기를 하니까 좀 현실적인 위협을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아마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경우에 네.
강제로 환자를 입원시키거나 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지금?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이 상황을 제대로 판단이 됐다면 아하. 왜냐하면은 집에 그런 메모에서도 굉장히 공격적인 표현들, 위협하는 표현들이 계속 있었고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연상의 이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논리적인 구조가 많이 깨져 있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정보를 정신건강 전문가가 보았으면은 응급 입원이나 이제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있었을 텐데 이 단계에서 가장 안타까운 거는 집에서 응급의료센터까지 가는 병원까지 가는 이송 단계에서 이루어지지가 않은 거죠. 지금. 이송 단계조차가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병원으로 이송이 됐으면 네. 전문가가 와서 살펴보고 네. 판단을 했을 텐데 그러니까 상황과 환자에 대한 제대로 판단만 있었어도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네, 네. 그럼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정신응급 상황의 문제점 전문가가 보기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심각한 게 진주방화 사건 때도 네. 이제 경찰이 7번 출동을 했는데 7번이 이제 사고가 나서 20명이 넘게 사상자가 발생한 후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웃들이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데 그렇죠. 신고만 하면 경찰이 가면 조용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분은 눈앞에서 뭐가 확인되지 않으니까 뭘 할 수가 없다라고 돌아가시고. 근데 이게 저희가 제일 안타까운 건 지금 뭐 경찰분들이 너무너무 바쁘지만 여러 분야의 일을 해야 되고 안전의 전문가지 정신건강의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이나 유럽에는 경찰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일단 무조건 경찰은 이송만 하는 거거든요. 지역사회에 정신응급센터로 이송만 하고 경찰이 길을 헤매이지 않도록 병상을 항상 몇 개를 비워둡니다. 그러면은 뭐 한두 시간이면 이미 끝나죠. 그래서 그 평가와 판단은 정신건강 전문가가 하는 겁니다. 네. 예. 근데 우리는 이게 자꾸 현장에서 판단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경찰이 이송만 해줘도 되는데 네. 사실 이제 이런 거 지적할 때마다 또 경찰분들한테 굉장히 죄송한 것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굉장히 많고 이분들도 네. 너무 멀쩡하고 거기서 얘기를 하니까 만약에 강제로 이송을 하면 인권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책임을 맞습니다. 져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신고가 들어오면 같이 출동할 수 있는 정신건강 전문가가 제도적으로 배치되면 참 좋겠네요. 정확한 표현이시고요. 저도 경찰 탓을 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시스템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을 경찰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그렇죠. 이제 낮에 우리나라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같이 동행하고 애쓰고 있는데 야간이라든지 이렇게 응급대 항상 이제 빈 곳이 많거든요. 네. 뭐 그 옆에 뭐 대만이라든지 뭐 유럽에는 다 24시간 지자체 공공병원의 정신과 전문의가 경찰 전화를 받아주고요. 애매해서 우리가 지금 이송을 할지 판단 못하겠다. 그러면 찾아갑니다. 그 자리로 가거든요. 그래서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송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없으니까 경찰분들은 인권 시비에 휘말려서 소송당하고 징계받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경찰도 힘들고 본인, 당사자, 가족 다 힘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받는 정말 후진적인 시스템입니다. 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더 일어나야 이 제도가 바뀔까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인데 네. 오늘 이슈가 만난 피플 지난 5일 발생한 남양주 존속 살해 사건 그 60대 아버지 강 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던 20대 아들이 휘두른 둔기를 맞고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인 백종훈 경희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좀 전문적인 대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네. 교수님께서 외래치료 명령제 그리고 응급개입제가 굉장히 절실하다 주장하셨어요. 네. 이게 뭡니까? 일단은 이제 국가 책임자 그러면 굉장히 거창해 보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2017년에 치매 국가 책임제 뭐 지금 정부의 공약이죠. 네. 발달장애 국가 책임제 얘기가 나오는 게 우리가 굉장히 세계에서 빠른 속도로 핵가족화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이 부양 부담이 큰 질환을 감당을 못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치매나 발달장애 당연히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중증 정신질환은 본인도 괴롭지만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분도 일부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한 국가 책임이 미비한데 첫 번째는 최소한 공공 이송. 대개의 나라들은
이런 정신응급 상황이 지역사회에서 발생했을 때 경찰의 출동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100% 출동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60%를 사설 구급대와 가족에게 맡기는 것도 더 이상 이제 지탱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1인 가구가 늘고 가족이 감당을 못하니까 이 대개 아버지 어머니들은 연로하시고 진주방화 사건도 형이 입원시키려고 그렇게 쓰다가 응급입원, 행정입원, 가족에 의한 입원 다 막히고 결국 사고가 났고 네. 이번에도 아버지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결국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는 게 지금 매년 발생하는데 뭐 다행스럽게 이제 고 임세원 교수 사고 이후에 임세원 법으로 네. 정신응급센터에 대한 법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확보돼서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지역사회에서 경찰의 대응에 대해서는 아직 애매한 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결국 가족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가족이 잘못 판단하면 그 피해를 가족이 받고 국민이 받는 그렇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백 교수가 아주 크게 주장하는 건 바로 이 중증 정신질환자들을 국가가 책임져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개인이 가족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걸 개인의 책임과 의무로만 놓는 건 국가의 책임이 아닌 거죠. 네, 국가의 네. 존재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백 교수 같은 전문가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이걸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법 입원제도? 네네. 이게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우리가 감염병을 생각하면 이제 좀 쉽습니다. 코로나 걸리면은 치료 받아야 되죠. 그렇죠. 아니면 행정명령도 하지 않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감염병도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줄 수 있고요. 이제 조현병이나 중증 정신질환도 이제 어떤 시기에는 나와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병을 인식하지 못할 때에는 이게 입원을 한다든지 치료를 꼭 받아야 되는 게 본인의 자율성에 반대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겠죠. 그럼 이거 누가 결정합니까? 이전에는 부모가 결정하면 됐거든요. 네. 이제는 사회가 결정해줘야 이분들의 인권도 보장하고 또 사실 이거는 질환입니다. 뭐 조기에 치료받고 치료가 유지되면 얼마든지 지역사회에서 우리 이웃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분들을 우리가 방치하고 몇 년 동안 악화된 다음에 이 사고로 누가 다쳤을 때만 쳐다봐가지고 편견만 악화되고 또 이분들은 숨게 되는 모두가 위험해지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전에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고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정신질환자들 강제 입원을 악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맞습니다. 많잖아요. 특히 지금 사회가 판단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어떻게 네. 보면 공권력이 개입돼서 개인의 사례를 판단한다는 건데 네. 이것도 굉장히 위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전에 그런 이슈 때문에 법 개정이 있었던 그렇죠. 거고요. 그래서 이제 환자가 아닌데 입원을 시킨다든가 이런 이제 법의 이제 사각지대를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환자를 몬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려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사법 입원제라 그래서 비자의 입원을 판사가 결정하고 영국이나 호주 같은 국가들은 이제 정신건강심판원이라 그래서 네. 이제 준 사법 행정기관을 두고 거기에 이제 의사, 법조인, 시민단체 추천위원이 72시간 내에 입원을 결정해 주거든요. 굉장히 신속하군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일단 본인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요. 청문 절차를 꼭 거칩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원이 판단을 하는 거죠. 이거는 외래에서 꼭 치료받으시라는 우리 지금 행정명령 하듯이 결정을 내려주고 입원하는 게 좋겠다. 대신에 이 결정을 사회가 하니까 그에 따른 비용에 대한 지원도 있고 또 지역사회의 복지 서비스나 뭐 재활 치유를 위한 서비스들을 도와서 오히려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치료받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에 사회가 관심을 가졌더니 이런 사고가 현저히 줄고
그 결과로 오히려 모두가 안전해지고 편견이 줄더라는 거죠. 그렇겠죠. 네. 이분들이 가장 원하는 거, 이분들의 가족들이 원하는 거는 치료를 해서 함께 살아나가는 건데,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함께 살아가야 우리가 또 안전한 거고요. 네네. 근데 말씀 중에 판사나 정신건강 심판원이 개입하고 심판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72시간이라고 하셨지만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런 판사가 판단한다면 저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절차의 간소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법원이 결정하는 거에서 네. 우리나라는 이제 판사 정원제가 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대신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기만 해도 비자의 입원이 굉장히 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제도가 있다는 것만 해도 네. 설득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15년 동안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을 했는데 매일 똑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게 이웃에 중증정신질환자가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소리가 계속 들려요. 아하. 센터에서는 설득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누가 다치지 않는 한. 그러면 그 위험한데 지금 이게 반복됐는데 치료받지 않으면 이렇게 심판원이나 법원의 절차를 통해서 네. 거기서 이제 본인의 의견을 내십시오. 이 절차가 있는 것만 해도 같이 설득해서 그렇죠. 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행정 부담도 실제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이런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정말 그 교육받고 훈련받은 전문가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길이라도 좀 닦아달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운신의 폭이 있어야 전문가들이 도와주지.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나라는 집안에도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심판원이나 사법위원이 없는 일본도 지자체 공무원이 정신과 전문의를 대동하고 그거 신고가 들어온 옆집 분의 집안에 들어갈 권리가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거기서 위험하면 행정입원을 시키니까는 이런 사고가 적은데 우리는 그거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설득만 해야 되니까 그냥 뻔히 알면서도 이런 일이 안타까운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현대사를 보면 개인의 자유와 인권에 굉장히 예민하고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희생해서 얻은 거기 때문에 좀 다른 여러 가지 가치에 비해 개인의 자유와 인권에 굉장히 무게를 주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야까지도 우리가 같은 기준으로 자꾸 보는 것 같은데 이건 굉장히 특수한 경우니까 이 부분에 대한 좀 논의가 빨리 진행돼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대개 외국도 국민소득이 한 2, 3만 달러가 넘어서 어느 정도의 급성기 신체 질환의 치료가 좀 되고 나서 이제 사회가 핵가족화되면서 이제는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시기가 다 미국 유럽은 8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이제 3, 40년 그렇게 해온 거거든요. 한국도 지금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늘고 있고 또 어느 분야보다 또 이제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의 특성상 또 해결해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YTN 라디오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오츠카와 함께 지금 마음주치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만든 이유도 마음 아픈 분들이 숨지 말고 이 방송을 듣고 좀 오픈하고 본인들이 좀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고 가족들도 도와달라는 의도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정신질환자인 당사자 스스로가 치료를 받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꼭 이분들의 얘기를 꼭 적극적으로 들어야 되는데요. 조현병 환자 당사자 단체들하고도 저희가 월요일날 같이 행사를 했거든요. 거기서 한국정신장애인 협회나 파도송 같은 단체분들이 지역사회에 정말 좋은 치료 환경,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서 결국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고 또 이런 선진국에서는 겪다 보니까 이 당사자분들이 동료 지원가라는 형태로 아파본 사람이 다른 아픈 사람을 처음 같이 만나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또 잘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꼭 대상이 아니라 우리 같이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동반자로 또 이제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사실
조현병이나 정신질환이 있어도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건강하게 네.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또 더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지금 청취자들도 문자로 맞는 얘기긴 한데 조현병 환자들 너무 무섭다 이렇게 보내시거든요. 네네네. 이런 분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네네네.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이슈를 전하는 맞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이거를 좀 우리 일반 시민들이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될까요? 그 무섭다는 표현이 당연한 게 대개는 되게 뭐 이런 엄청난 뭐 살인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유를 찾죠. 되게 무슨 돈 문제라든지 원한이 있는데 이 경우는 지금 증상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러니까는 이제 국민들 머릿속에는 굉장한 공포,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당연히 생길 수 있고요. 네. 또 이게 뭐 감형받으려는 거 아닌가 이런 분노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은 그 행동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누굴 해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게 그 병의 증상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조금만 빨리 발견이 돼서 약을 먹고 또 좋은 치료 환경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는데 제가 사실 요 얘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임세원 교수를 잃은 다음에 몇 달 후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저보다 체격이 한 1.5배는 크고 그 치료감호소에 있다 오셨는데 범죄의 이름이 살인미수였습니다. 근데 치료를 받으러 오셨어요. 저도 전 여태까지 한 번도 환자한테 맞거나 다친 적이 없는데 정말 두렵더라고요. 그 친구를 잃은 그 트라우마와 나의 그 불안함이 합쳐져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랬는데 좀 이따 이분이랑 얘기를 시작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만나다 보니까 너무나 선량한 사람인 거예요. 이분이 오는 게 기분이 좋아질 지경인데. 근데 그때는 왜 그랬느냐. 어머니가 암 치료를 받으면서 아버지가 따라갔다가 이제 처음 치료가 중단되고 한 달 만에 재발했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다 그 사단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사람이 정말 선량하고 희망이 보이는 젊은 청년이냐 어느 날 갑자기 살인자가 될 수 있느냐에는 그 작은 시스템의 차이구나. 지금 뭐 2년 가까이 너무나 건강하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아픈 사람들을 나쁜 사람으로 몰지 않고 이 편견을 줄이는 제일 좋은 거는 이분들과 접촉해보면 두려움이 줍니다.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고요. 오히려 일반인보다 더 선량한 분입니다. 근데 이 시스템이 없을 때 10,000명의 환자에 1명의 이런 일만 생겨도 모두가 비난받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원래 조현병이라고 부르기 전에 정신분열병이라고 불렀죠. 근데 그걸 조현병으로 바꾼 게 잘 조율하면 맞나요? 예,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좀 말이 무섭지 않습니까? 네. 편견을 줄이려고 했는데 이게 이름만 바꾸면 뭐하냐. 시스템이 안 바뀌니까 조현병이 더 무섭다. 뭐 이런 그렇구나. 얘기를 듣고 있으니. 그러니까 조현병의 원래 의미 자체가 이렇게 잘 조율하면 된다는 것처럼 그럼요. 적합한 치료를 받으면 얼마든지 함께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뜻을 담은 거였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 이름이 다시 제2의 제3의 공포의 대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아까 교수님이 작은 시스템의 차이다. 선량한 청년을 살인자로 만드는 것. 작은 시스템입니다. 정말 이 작은 시스템의 변화 바꿔주실 수 있는 분들은 이 방송 듣고 제발 바꿔주시고 또 정신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있다면 아주 작은 변화 용기를 내서 전문가를 찾아가는 그 작은 발걸음 하나가 또 본인의 인생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꼭 그런 개인의 노력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이 조현병이 100명 중에 1명 있거든요. 그럼 4인 가족으로 따지면 25가구 중에 하나죠. 그렇네요. 아파트 한 채가 있으면은 우리 이웃에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당연히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이분들이 제대로 치료받고 치유받을 수 있는 환경만 있다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고 그런 걸 증거하는 수많은 또 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 변화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가 만난 피플 백종우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